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제주의 산과 들, 그리고 푸른 바다는 기억합니다. 70여 년 전 아름다운 풍광 너머로 쓰러져 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그러나 생사조차 확인할 길이 없는 4.3 희생자들은 아직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 4.3 평화재단은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 수 있도록 4.3 행방불명 희생자 신원 확인을 위한 유가족 체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화요일 아침 제주포커스 진행의 김익태입니다. 연말이면 언론사마다 사회단체마다 10대 뉴스를 뽑곤 하죠. 최근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올해 10대 환경 뉴스를 발표했더군요. 쭉 훑어보니 10개의 뉴스에 묘한 공통점이 보입니다. 완결된 사안보다 멈춰선 일이 많다는 겁니다. 제2공항은 10년째 제자리이고 신항만은 부동산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왔고 중산간 개발 기준과 LNG 발전은 도의의 문턱에서 멈춰섰습니다. 환경을 지켜냈다는 선언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밀어붙이기 어려운 제주 현실이 드러난 기록에 가깝습니다. 또 지하수, 바람, 바다 등 공공자원은 언제부터인가 누가 더 잘 활용하느냐의 대상이 됐고 어디까지 지켜야 하느냐는 올해에도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논란이고 오늘의 보류입니다. 이런 제자리 걸음 속에 제 눈에 들어온 건 해양보호구역 조례와 해안사고 보전조례처럼 지켜내는 언어가 제도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제주에 필요한 건 더 많은 개발 계획이 아니라 더 분명한 기준입니다. 김 기자의 생각입니다. 먼저 제주 지역 주요 뉴스 정수현 캐스터가 전합니다. 농협은행 제주본부가 제주도 예산을 관리하는 도금고로 선정되기 넉 달 전에 오영훈 지사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공방에서 400만 원어치의 도자기를 구매했다고 KBS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농협본부 측은 사은품용으로 구매했을 뿐 공방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몰랐다고 해명했고 오 지사 배우자는 30년간 도예가로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봉 도의회 의장이 신년대담 간담회에서 제2공항 갈등의 원인을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탓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 아래 최근 구성한 정보공개 자문단에서 정부 문서와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 등을 종합해 그 검토 결과를 내년 상반기 중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학 동안 급여가 없었던 학교급식실 종사자들을 위해 연중 상시근무제가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별다른 지침도 없이 학교장이 재량껏 일을 시키라고 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혼란도 예상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낮게 시작했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아 9도에서 14도 선에 그치며 예년만큼 춥겠습니다. 연말 연시에는 기온이 더 떨어지겠으니 강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뉴스 정수연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도로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TVN 제주교통방송 김서연 캐스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출근길 도로교통 상황 어떻습니까? 네, 화요일 아침 출근길 이동하는 차량들로 분주한 모습인데요. 주요 구간별 소요 시간 살펴보면 번영로 국립박물관 교차로에서 남조로 교차로까지 통과 시간 24분 이상 소요되며 지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연북로 도련초등학교에서 한라도서관 입구 사거리 더 지나 우편택중국 사거리까지 31분 이상, 반대 방향 27분 이상 걸리며 차량들이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연삼로입니다. 거로사거리에서 이도광장 더 지나 신광사거리까지 22분 이상 생각되며 차 간격 좁혀 이동하고 있고요. 용담로 광명교회에서 용남사거리 방향 부분 주춤하며 서행하고 있습니다.
오강로는 도평 입구 교차로에서 월산 정수장 입구 교차로 방향 신호 앞으로 차량들 모이고 있고요. 애조로 해안 교차로에서 동샘 교차로까지 23분 이상 생각해 주셔야겠습니다. 중앙로입니다. 탑동 사거리에서 제주대학교 병원까지 23분 이상, 반대 방향 20분 이상 걸리겠습니다. 끝으로 도남로입니다. 도남 오거리에서 도남 우체국 방향 부분 속도 떨어지며 더디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지금까지 교통정보였습니다. 제주시 99.1, 서귀포시 95.3, 서부지역 103.7MHz, 요망진 라디오 KBS 제1라디오가 삼촌들 족끝이 느량이 식구다. 쏟아지는 뉴스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뉴스 초점. 오늘은 미디어 제주 고원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주 환경운동연합에서 올해 제주 10대 환경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이 환경에 민감한 섬이다 보니까 환경 이슈가 곧 제주 이슈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인데,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먼저 제주 제2공항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관련 내용이야말로 이 환경 분야를 넘어서 제주 전반에 걸친 주요 이슈의 대표격이 아닐까 싶은데요. 올해는 이와 관련한 환경영향 평가가 본격화되면서 좀 이슈가 됐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새만금 신공항의 기본 계획이 조류 충돌 및 일부 환경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좀 부실한 점이 인정이 되면서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역시 조류 충돌 위험성이 좀 높은 것으로 언급되는 제2공항 역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올해 11월에는 성산읍에서 제2공항 추진이 결정된 지 딱 10년이 되는 해였고,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와 제주도 내 언론사의 인터뷰 과정에서 항공 수요가 충분하지 않으면 제2공항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이 나오는 등 이런 부분이 좀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올해 제2공항과 관련해선 이 정도의 일들을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이와 같은 내용이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첫 번째 뉴스로 나왔습니다. 이 공항 뉴스는 제가 보기엔 10년 내내 주요 뉴스였던 것 같아요. 네. 자, 올해 그리고 주요 환경 뉴스라면 역시 지하수 관련 내용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지하수 관련 내용도 올해 환경 뉴스로 선정이 됐는데요. 먼저 한진그룹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 시도가 나타나면서 올해를 관통하는 제주의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제주 지하수로 만드는 먹는 샘물을 생산하는 한진그룹의 자회사 한국공항은 1984년부터 제주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지하수 개발을 통해서 먹는 샘물을 생산해 왔는데, 1996년부터 하루 100톤가량의 지하수를 뽑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공항은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이 한진그룹으로 편입되면서 기내 음용수 수요가 증가했다라는 점을 들어서 올해 초에 제주도에 지하수 취수 직량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내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들면서 반발했고, 제주도에 이 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촉구를 하기도 했지만, 제주도는 결국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신청을 통과시켜줬습니다. 이어서 제주도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해서 동의안까지 제출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 법적 근거가 좀 쟁점이 됐었습니다. 이 지하수 취수량 증산이 제주특별법에서 비춰봤을 때 어긋난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제주특별법에서는 지방 공기업을 제외한 민간 기업이 제주의 지하수를 뽑아서 먹는 샘물로 개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다만 한국공항 측은 이 제주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인 1984년에 지하수 개발을 통한 먹는 샘물 생산을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제주특별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지하수 취수를 통해서 먹는 샘물을 생산해 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취수는 가능하더라도 취수량을 늘리는 것은 제주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법제처와 제주도의회 유권 해석 등에서 제시가 됐었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보여왔었는데요. 이렇게 제주특별법의 해석을 두고 법제처와 제주도의회 그리고 제주도의 의견이 갈리면서 이게 또 상당한 논란이 됐었습니다. 일단 이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은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후 현재까지 별다른 진도가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법 해석은 법제처에 따라야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법제에 따라서 하다가 나중에 최종 판결은 이제 법원에 받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하수 취수량 증산 시도가 도의회가 제동을 걸면서 좀 올해는 일단락되는가 싶었는데, 또 다른 이슈가 터졌습니다.
이 특별법에서 이 지하수 공수와 원칙을 삭제한다는 논란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앞서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도내에서 지하수를 뽑아서 먹는 샘물을 만들 수 있는 곳이 공기업밖에 없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제주특별법에서 바로 이 부분과 제주도는 이 특별법에서 이 부분과 그리고 그 외 지하수 관리와 관련된 도지사의 의무 등을 담은 조항을 삭제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민간 기업 등이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개발할 수 있게 된다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제주도는 결국 이 계획을 철회를 하면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이 계획을 철회했다고는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시도를 했다는 것부터가 비판의 소지가 있는 데다가 일각에선 이와 같은 시도를 한 게 일부 민간 기업의 편의를 위한 게 아니었겠느냐 이런 축축도 나오면서 계획 철회 이후에도 비판의 목소리는 상당히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특별한 권한을 특별법으로 받았는데 그걸 취소하고 일반법인 지하수 관리법으로 처리하겠다.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외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그 외 개발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는데 특히 한화그룹의 제주 중산간 개발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화가 이 제주 중산간에 에월포레스트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이와 관련해서 상당한 논란이 불거졌었죠.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단계에서의 이 사업 부지의 초지를 보전해야 한다라는 관련 부서의 의견이 누락됐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면서 질타가 있었고 그 외에도 농지법 위반 의혹과 상수도 공급 특혜 의혹 등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제주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주도는 이 개발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태도로 일관을 하면서 논란을 더욱 키우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좀 내년까지 논란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래서 이거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외에 제주도가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개발 기준을 정하는 중산간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앞서 언급한 에어포레스트 등 일부 사업의 개발을 더욱 수월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었고 아울러 제주 신항만 개발과 추자 해상풍력 발전 사업 관련 내용 그리고 제주 도심 건축물의 고도를 완화하려는 움직임 제주 유일의 해안 목장인 신천 목장 개발 논란 등이 올해 주요 환경 뉴스로 선정이 됐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10대 환경 뉴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완결된 사안보다 이 멈춰선 일이 많다는 점이 좀 눈에 띄고요. 오늘 강조는 안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이 해양보호구역 조례처럼 지켜내는 언어가 제도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제주 고원상 기자였습니다. 지피가 이신 뉴스 노실계 배려보는 제주 포커스다. 격동의 2025년 올해도 우리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 그중에는 제주사회에 크고 깊은 발자취를 남긴 이들도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송년기획으로 제주 하늘의 별이 된 인물을 살펴보며 그 삶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달 19일 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학자이자 예술인 고 문무병 박사의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제주민해총 김동현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사장님께 문무병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 같은 후배들한테는 모든 것이 처음이었던 분이라고 기억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4.3연구소 초대 사무국장을 했고요. 그리고 제주민해총의 초대 이사장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민중예술운동의 첫 자리에 있었던 분이라서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처음 많은 것들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르침을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때는 그게 잔소리처럼 느껴졌기도 했고 그래서 다 뭐랄까요? 어떤 존경과 그리고 애증과 사랑이 겹쳐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처음 뵀던 건 90년대 후반에 네. 기자 생활하면서 취재 현장에서 뵀었는데 첫 인상이 형사 콜럼보 같았거든요. 네, 그렇죠. 형사 콜럼보 같은 분이 어떻게 또 이런 굿 같은 걸 연구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첫 문무병 박사를 만났던 순간 저도 90년대 말 정도로 기억됩니다. 그때도 저는 그때 현장 기자였으니까
처음에는 좀 어려웠었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게 문화예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일천했기 때문에 많은 걸 배우는 입장이었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문무병 선생은 굉장히 큰 어른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참 문무병 박사의 오랜 친구 장희롱 작가는 이렇게 설명을 하셨네요. 문무병 박사가 문학판의 글쟁이자 연극판의 광대였으며 구판의 이론가 그리고 4.3 운동판의 활동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규정을 했는데 먼저 그 문학인으로서의 삶을 한번 보죠. 문 박사는 학자이면서 동시에 시인이었습니다. 네. 문 박사의 문학에 어떤 세계관이 담겨 있다고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오랫동안 천착했던 제주무구 속에 대한 것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주도의 무가를 어떤 문학적인 언어로 재현하는 그 첫자리에 문무병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날랑주권 닭밭의 무덩이라고 하는 시 있습니다. 신축항쟁을 다룬 이재수를 주인공으로 한 시인데 거기 보면 제주도의 전통적인 무가의 양식들이 제주의 시어로 재현되고 있죠. 이런 어떤 무가적인 재현의 양상은 그 위에 김수열, 김경훈 이런 제주의 시인들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제주의 무가를 어떤 문학적인 재현의 양상으로 만들어낸 첫 번째 작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무래도 문무병 박사면 굿, 무속 네. 뭐 이게 떠오르는데 어쨌든 그 현장을 직접 누비면서 연구를 네네. 했어요. 그래서 신화와 함께하는 제주 당올레, 제주 큰굿 자료집 같은 작업도 냈는데 이게 단순한 기록을 넘어서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세요? 좀 나이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제주의 무속 이게 예전에는 뭐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시절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오히려 미신이라고 하고요. 생각했죠. 70년대 신문만 봐더라도 미신 타파,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미신 타파 운동, 뭐 미신이라고 얘기하고 빨리 버려야 될 어떤 습속처럼 여겨졌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80년대부터 꾸준하게 제주의 어떤 무속 신앙의 현장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함께 했던 그때는 이제 소위 말하면 소미 작은 무당이었지만 지금은 큰 신방이 됐던 여러 가지 보존의 이게 신방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장면이 인상적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막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어디 아이를 볼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부부가 와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그때는 이제 문무병 박사가 직업이 있었을 때인데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이제 부인이 그 체록을 하고 퇴근하고 나서는 문무병 박사가 와서 체록을 하고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주경야독을 하셨군요. 예, 굿이라고 하는 게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큰 굿 같은 경우는 뭐 14일 정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굿이 열리고 있는 현장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그야말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함께 했다는 거니까 그런 함께 했다는 것 때문에 그 요즘 뭐 보존회 회장님들 신방들에게는 그냥 단순하게 연구자가 아니라 한 명의 동료로서 기억되고 있는 거죠. 아마 그때 그게 기록이 되지 않았으면 그 원형을 사실 그 지켜낸다는 거 그것 자체도 불가능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거의 불가능했죠.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 보시면 제주 신화를 연구했던 현정촌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때 뭐 대학 강단에 계셨지만 후학을 양성하기 바빠가지고 현장을 지키기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무병 박사 같은 분이 안 계셨다면 그 지금 갖고 있는 제주 무가의 원형들이랄지 그리고 변화 양상이랄지 그리고 그 특징들을 이렇게 후학들이 연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천 자료를 보존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정말 제주의 어떤 제주학으로서는 정말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죠. 네, 그렇죠. 어제 우리 다뤘던 안흥찬 선생님 같은 경우 한라사를 좋아했던 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정유 씨하고 같이 산에 자주 갔었는데 이 부정유 씨가 산에만 가면 맨날 식물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그때는 지겨웠는데 나중에 부정유 씨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 왜 그걸 기록을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기록이랑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70년대에는 또 연극 배우로도 활동하셨더군요. 이게 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민족극 또는 민중예술운동의 시작이 언제냐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70년대 후반 정도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된 게 80년대 초반이고요. 그 이유는 이제 특히 제주는 전국
본격적인 어떤 민중예술 운동을과 거의 동시대적으로 예술 운동을 시작한 몇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이제 광주 항쟁을 피해서 제주로 왔던 소설가 황석영과의 인연이 있을 수 있는데 소설가 황석영과 문무병 박사가 초기부터 인연을 맺으면서 문화운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문화운동의 방향들이 되게 많습니다만 문학 쪽도 있고 미술도 있고 하지만 당시에는 민족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서양식의 근대적인 연극 양식이 아니라 마당극이라고 하는 오래된 우리의 전통적인 연희 방식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커질 때인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차용해 왔고요. 그걸 차용해 오면서 제주의 언어를, 즉 제주어를 그대로 마당극에서 사용하게 되죠. 이거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민족극을 연구한 연구자들도 제주에서 벌어졌던 처음 창단된 게 순우름이라는 단체인데 순우름극단. 예. 네. 그 순우름의 창단의 의미를 굉장히 높이 보고 있는 거죠. 특히 지역문화운동의 출발점을 얘기할 때 제주를 빼놓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70년대는 그냥 일반적인 연극 배우였는데 네. 그때 80년 나오면서 마당극이라는 형태로 그렇죠. 진화했다. 이렇게 결국은 이제 네. 제주 굿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면서 과연 제주적인 전통이라는 게 과연 뭘까? 그리고 제주의 전통이 한국적 전통이라고 하는 이 연대기 속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 그리고 이제 80년대라고 하는 어떤 민주화 운동의 이런 시대적인 요구 속에서 그러면 과연 예술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만들어낸 게 바로 그런 활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순우름 극단을 창단해서 최초로 연출한 게 땅풀이라는 최초의 마당극이었던 거군요. 예. 그리고 문무병 박사님은 제주민회총회 초대 회장이기도 했는데 지금 김동인 사장이 몇 대 회장이죠? 글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0몇 대일 텐데요. 그럼 초대 회장. 초대라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뭐든 그렇죠.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 건데 네. 어떤 역할을 하셨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조직을 만들어내고 사람을 기업하고 그다음에 어떤 우리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가치를 지향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제주민회총의 정관에는 사삼과 전통문화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한 단체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가치 지향점에 대한 공유가 폭넓게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수많은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설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데 그런 것들을 토대를 다졌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처음을 시작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처음에 시작했던 문제의식은 당연히 받아야겠지만 네. 그걸 그대로 반복할 수는 없는 거고 네. 또 21세기 들어와서는 또 그런 바탕 위에서 새롭게 전환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21세기 회장으로서 고민도 많으시겠어요. 이제 올해 말이면 끝납니다 합니다만 고민이 많았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제주 4.3 연구소와의 또 인연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창립 초기부터 함께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회원 상생굿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 이게 오늘의 4.3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일단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제의 3RM 수다라고 하는 4.3 증언 체록이 있습니다. 일본이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죠. 네. 굉장히 중요한 체록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증언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 증언 체록집을 주도적으로 한 인물이 바로 문무병 당시 소장이었던 문무병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본인도 직접 나와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책에 보면 좌담도 같이 하면서 자신들의 경험을 얘기하기도 하고 전체적인 얼굴을 만들어내고 자칫하면 그냥 풍문으로만 그쳤을 제주 4.3의 중요한 증언들을 모아놨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필요성을 일찍부터 제기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게 아마 굿에서 그 무당들의 증언, 네. 무속의 증언의 중요성을 아마 4.3에서 그걸 같이 문제의식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구술 체록하다 보면 4.3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 죽은 사람에 대한 인연을 얘기하는데 다 거의 다 4.3 때 많이 이렇게 억울한 사연들을 얘기하겠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4.3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갔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생존 희생자들 그리고 유족들에 대한 그런 이지아 마렘서 같은 형태의 네. 그런 증언집이 나오게 된 거군요. 자 그리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안흥창 선생님에 대한 기억은 동료의 기억, 후배의 기억은 만담꾼이었다. 네. 네, 아주 그냥 이런 얘기인데 문무병 선생에게 떠오르는 인간적인 장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보면 대단한 활동가였고 그리고 욕심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특히 2003년인가요? 그 뇌출혈로 한번 쓰러지고 난 그랬었죠. 이후에도 거동이 불편하시죠. 거동이 좀 불편하셨는데 모든 현장에 다 나타나셨거든요. 그래서 후배들 중에 이제 어떻게 좀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죠. 근데 저는 그렇게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가지 행사, 특히 이제 굿과 관련된 행사가 벌어지는 데는 꼭 참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꼭 앞자리에 앉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지켜보셔요. 그러면서 야, 지금 이분이 굉장히 욕심이 많다. 욕심이 많다는 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그만큼 뭔가 지금도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욕구가 그리고 그런 그 열의가 아직도 남아 계시구나.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몸이 좀 아프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 한 발 물러서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항상 문병 박사는 그냥 좀 최전선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그냥 기억이 됩니다. 그렇죠. 요새 애늙은이가 참 많지 않습니까? 네. 저도 50대 중반에 늙은이 형상 같아가지고 가끔가다 좀 비판을 하겠죠. 자비판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욕심이 사실 권력욕으로만 가지 않는다면 네. 사실 그건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어떤 지식 권력 또는 현실 권력을 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문병 박사 선생의 이 걸어온 길이 후배들에게 주는 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을 한 질문 더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네. 다 됐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주민해청 김동연 이사장이었습니다. 제주 포커스에서 마련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마지막 날이네요.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